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IT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위한 조건은 컴퓨팅이고 컴퓨팅의 기본은 OS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컴퓨터의 OS인 윈도우 11의 기초와 필수 기능 및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화면 구성과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시동을 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윈도우가 실행이 되죠. 이게 윈도우 11의 화면이 되겠는데요. 윈도우 11로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바탕 화면이 되겠고요. 아래쪽 부분은 작업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각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는 되도록이면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경우 질문을 올린다던가 또는 책을 찾아볼 때도 해당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바탕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휴지통이 되겠죠. 여러분이 필요 없는 파일이나 폴더는 전부 여기 있는 휴지통으로 버리게 됩니다. 필요 없는 파일이나 폴더를 클릭해서 휴지통에 넣게 되면 휴지통이 휴지가 채워져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파일을 버릴 수 있고요. 이렇게 버렸더라도 아직은 내 컴퓨터에 남아있죠. 이 휴지통을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휴지통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버린 파일이나 폴더를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휴지통에 필요 없는 파일이나 폴더를 버렸더라도 완전히 휴지통을 비우기 전까지는 내 컴퓨터에 남아있는 상태라서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겠죠. 이 휴지통을 완전히 비우시려면 휴지통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시면 삭제하겠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기서 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복구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자료라서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지워진 파일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또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우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휴지통을 비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작업 표시줄이 있죠. 이 작업 표시줄에 제일 좌측 끝에 보시면 윈도우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시작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고정된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다 보여주지 않는 앱들은 아래 점을 누르시면 나머지 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서 모든 앱을 누르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 앱이 실행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실 때는 뒤로 버튼을 누르시면 앞의 단계로 돌아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앱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는 시작창을 눌렀을 때 나오는 상단의 입력창에 입력을 해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장을 찾아야 할 경우 상단에 있는 입력창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메모장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메모장 앱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위쪽에 보시면 모두가 있고요. 앱, 문서, 웹 설정, 사람, 폴더, 사진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모두 버튼은 내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이라고 써 있는 모든 파일을 다 찾아주는 거죠. 앱을 누르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 메모장이라고 되어 있는 앱을 찾아주는 거고요. 문서는 문서 파일 명이 메모장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찾아주게 됩니다. 웹의 경우에는 웹에서 메모장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주죠. 시작창에서 검색을 했을 경우 내 컴퓨터뿐만이 아니고요. 웹상에서도 전부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모두로 놓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이렇게 메모장을 입력을 했는데 만약 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앱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이번에는 포토라고 써봤는데요. 이 포토 단어를 포함한 앱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에 포토샵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포토샵의 단어가 포토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앱도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설정 부분에 포토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 웹 검색도 결과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앱명을 여기에 입력을 하셔서 원하는 앱을 찾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면 헷갈리실 수가 있죠. 자, 그때는 이 위에서 앱 버튼을 눌러주시면 앱만 찾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줄 수 있고요. 문서라든지 또는 사진, 폴더, 설정까지 전부 찾아줄 수 있고 웹에서의 검색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고정됨은 내가 원하는 자주 이용하는 앱들을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포토샵을 자주 써요. 그럴 때는 해당 앱에 마우스를 얹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앞으로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해당 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앱 눌러서 다시 들어가서 찾으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정된 앱이 많을 경우 이렇게 아래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아요. 그럴 때는 그 앱을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을 클릭하신 다음 드래그 하셔서 이 위로 올리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면 나오는 시작 창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고정한 것을 없애고 싶어요. 여기 있는 고정된 앱이 너무 많을 경우에 헷갈릴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고정 앱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해당 앱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시작 화면에서 제거라고 있죠.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 고정된 아이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경우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건 아니죠. 모든 앱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여기에 해당 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삭제하는 것이지 앱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모든 앱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앱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스크롤로 내리고 하기 귀찮아요. 자, 이럴 때는 해당 앱들 위에 알파벳이 있죠. 이 알파벳을 누르시면 알파벳들이 한꺼번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실행하고자 하는 앱의 알파벳 제일 첫 번째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그 부분으로 이동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한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비읍 선택해 주시면 비읍에 관련된 앱이 보이게 되겠죠. 자, 빨리 찾으실 때는 알파벳으로 찾아주시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아래에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이콘 밑에 아무 표시가 나오지 않지만 여기 뒤에 있는 세 가지 앱 아이콘은 아래쪽에 회색으로 된 점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은 실행된 앱들이고요. 이것은 실행되지 않은 앱들이죠. 이미 실행되어 있는 앱들은 마우스를 앱 버튼 위에 얹으시면 어떤 앱이 실행되어 있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11의 경우 작업 표시줄 제일 왼쪽을 보시게 되면 위젯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우스를 여기에 얹게 되면 각종 뉴스라든지 날씨, 주식이라든지 지도, 내가 설치한 앱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보여지게 되죠. 자, 그런데 컴퓨터 이용을 하시다 보면 무심코 마우스를 여기에 얹었는데 이런 식으로 위젯이 뜨게 되면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위젯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위젯이라고 있죠. 이 위젯이 기본값은 켬으로 되어 있죠. 이걸 꺼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위젯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마우스가 잘못 얹혀져서 위젯이 뜨는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윈도우 10과 메뉴가 약간 달라졌죠. 자, 여기서 추가 옵션 표시를 누르면 윈도우 10에서 많이 보시던 그런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윈도우 11에서는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메뉴가 조금 늘어났다 뿐이지 윈도우 10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보기 메뉴는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아이콘이나 파일들의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지금은 보통 아이콘인데 큰 아이콘으로 바꾸면 아이콘 크기가 더 크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전에 미리 본인에게 맞는 걸로 최적화를 시켜 놓으시면
이용이 훨씬 편리하니까 이런 설정들은 미리 지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름과 크기, 항목, 유형, 수정한 날짜 순으로 정렬하는 거죠. 지금 데스크, 새 볼륨, 휴지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렬 기준을 이름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용을 해보시고 편리한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탕화면에 파일이나 폴더를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해놓으시면 파일들 찾기가 훨씬 편리하죠. 많이 꺼내놓으시는 분들은 수십 개씩 꺼내놓고 이용하시는데요. 파일 찾을 때 한참 찾으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렬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는 많은 파일이나 폴더는 꺼내놓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새로 만들기가 있죠. 이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폴더명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많이 사용하는 앱일 경우 아예 바탕화면에 꺼내 놓으시거나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놓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볼 수가 있죠. 컴퓨터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 있는 앱들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앱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설치된 앱들은 무조건 여기서 보여야 되죠. 자, 예를 들어 포토샵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토샵에 마우스를 얹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기타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 고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앱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앱은 실행되어 있는 앱이 아니고 바로 가기가 나와 있는 거죠.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앱을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도 꺼내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앱을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바탕화면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나오는데 원래의 앱 아이콘과는 모양이 약간 다르죠. 여기에 화살표가 있죠. 이것도 바로 가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앱을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가상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바로 가기가 필요 없을 경우 클릭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버리시면 바로 가기를 버리겠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예 해서 버리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앱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앱을 살펴보시면 그대로 그 앱은 남아있죠.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 놓은 바로가기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하시면 없앨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설치되어 있는 앱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앱을 완전히 없앨 때는 설정에서 삭제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여기에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을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앞서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상단에 있는 입력창에서 입력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여주게 되죠.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11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능인 빙이 들어와 있죠. 검색창에 있는 빙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고요. 이 빙 기능을 이용을 하면 비용 추가 전혀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사용자는 챗 GPT를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가 있죠. 이 파일 탐색기를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드라이브와 파일, 폴더를 한눈에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PC를 누르시게 되면 내 PC에 장착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USB 드라이브도 나오고요. OS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도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장 드라이브가 있으면 전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OS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는 이렇게 윈도우 표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윈도우 마크가 있는 OS가 설치된 드라이브는 들어가셔서 아무 폴더나 파일을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OS에 관련된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우시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가 여러 개 있어서 자료 같은 것들을 저장할 때는 다른 드라이브를 이용하는데 C 드라이브가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지우면 안 되니까 아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OS가 설치된 드라이브 하나만 있는 분들은 해당 드라이브로 들어오셔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저장할 파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대신 C 드라이브 디렉토리에 그냥 복사하는 건 안 되겠죠. OS가 설치된 드라이브는 꼭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만 넣어놓고 그 안에서 있는 것만 지워주도록 하세요. 물론 저같이 C 드라이브 외에 다른 드라이브들이 있을 경우 그런 드라이브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 11의 화면 구성과 기본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IT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위한 조건은 컴퓨팅이고 컴퓨팅의 기본은 OS라고 할 수 있겠죠. 본 강의를 통해 컴퓨터의 OS인 윈도우 11의 기초와 필수 기능 및 활용법을 마스터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 새롭게 포함된 첨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용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능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H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성 인식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음성 인식 기능은 내가 말하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입력해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메모장이나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메모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메모장 실행합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지금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입력을 할 때 끝에 부분에 보면 마침표라든지 또는 물음표, 쉼표들 같은 기호가 입력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이것들은 음성으로 명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침표. 자, 그러면 마침표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쉼표 들어가죠.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침표, 안녕하세요, 물음표. 이렇게 기본적인 기호들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느낌표. 자, 느낌표도 들어가죠. 음성 인식 기능을 끌 때는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크 버튼 옆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음성 인식 기능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 문장 부호가 꺼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텍스트로 입력할 때 중간에 기호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자동 문장 부호를 체크해 주게 되면 마침표라든지 물음표 같은 기본 기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신 느낌표나 쉼표 같은 것들은 제대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마이크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 마이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일반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따로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는 비싼 마이크 필요 없고요. 다이소나 마트 또는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 5,000원 이하의 저렴한 마이크도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윈도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플레이하거나 또는 유튜브 같은 인터넷상에서 영상을 플레이할 때 자막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막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컨트롤 L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캡션 창이 나오게 되죠. 이제 영상을 플레이하게 되면 이 캡션 창에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PC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플레이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 업무에도 적용할 정도로. 자, 어때요?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단 자막창에 텍스트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영상을 틀고 자막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튜브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구육 채널에 있는 영상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화면을 유튜브 영상도 이런 식으로 자막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막으로 변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자막 설정을 보도록 할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 버튼 보이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 화면에 있는데요. 아래 화면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영상 화면에 오버레이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오버레이 됨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막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오버레이 돼서 아래쪽에 영상도 비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녹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편집하여 저장하는 방법과 자,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자막은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위치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상단으로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 화면 바꿨습니다. 자, 다시 설정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 언어죠. 지금 한국어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를 선택하면 영어 자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실행을 하시게 되면 영어가 안 나올 거예요. 언어를 추가해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언어 추가 누르시고요. 그러면 설정에서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 언어 설정에 가셔서 언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를 추가해 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 다양한 세계 각국의 언어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음성 변환, 필기, 음성 인식, 표시 언어로 전부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때 해당 언어 우측에 보시면 지원되는 종류를 보여주게 되죠. 자, 표시 언어, 텍스트 음성 변환, 음성 인식, 그 다음 필기, 독일어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를 전부 지원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네팔어 같은 경우에는 표시 언어만 지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치하시면 설치하는 시간은 짧게는 2-3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까지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언어를 설치하게 되면 윈도우 표시 언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눌러서 설치한 언어로 바꾸게 되면 윈도우 언어가 전부 해당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언어를 설치해 주시고 설정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영어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영어를 선택하시고 영어로 된 영상을 플레이하게 되면 영어 자막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테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테드 영상 하나 플레이 해볼까요? 2,500 years ago, Heraclitus said, "The world bubbles forth." Here's bubbling. What is actual now? 자, 어때요? 영어도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자막은 거의 완벽합니다. 볼륨을 크게 해서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막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냅 레이아웃 기능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창들을 많이 열어놓고 이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뒤에 창을 보려고 하면 겹쳐서 안 보이니까 창을 또 움직이시고 한쪽으로 몰아놓고 복잡하게 이용을 하시는데 이 스냅 레이아웃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열려있는 창 아무 창이나 클릭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가져가면 위쪽에 하얀색 바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위에 얹게 되면 레이아웃 배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세로로 나뉘어진 것도 있고요.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은 것도 있고 우측은 상하로 나눠져 있고 좌우측 전부 상하로 나눠져 있는 이런 레이아웃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레이아웃에 얹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나머지 부분 창을 어떤 것으로 할지 선택하는 게 나오게 되죠. 자,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창이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아래쪽에는 어떤 걸 선택할지 나오죠. 또 선택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간단하게 분할해서 이용을 할 수 있죠. 이 기능은 큰 모니터를 이용할 때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가 클 경우에는 마치 듀얼 모니터처럼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경계선에 가져가게 되면 막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막대를 잡고 움직여서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상하로 나눠진 부분도 마우스를 경계선에 얹게 되면 막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화면 정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문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웹에서 검색을 할 때 창을 두 개를 열고 번갈아 가면서 볼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검색창이나 브라우저가 이렇게 두 개가 열려 있을 경우에 좌측에는 이 브라우저를 놓고 우측에는 이 브라우저를 놓으면 양쪽에서 보면서 왔다 갔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문서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쪽에 페이지를 열어놓고요. 한쪽은 문서를 열어놓으면 여기 있는 웹페이지 보면서 이런 작업들을 할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상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작업 화면도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진정한 인공지능 기능이 윈도우 11에 들어왔죠. 빙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빙 버튼을 이용을 해서 요즘 최고의 이슈인 챗 GPT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빙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실행이 되고요. 빙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검색과 채팅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검색 기능은 우리가 웹에서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검색을 할 때 검색어를 잘 입력을 했어야 되죠. 하지만 이 빙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대화하듯이 브라우저에 물어보면 브라우저가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를 물어볼 때도 그냥 검색을 할 때는 내일 날씨라고 해서 내일 날씨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빙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화하듯이 물어보면 되겠죠. 자, 내일 비가 올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내일 날씨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검색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것에 정확한 명칭을 모를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주차를 할 때 뒤쪽에 더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턱이 있죠. 자,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명칭 물어볼 때 대화하는 것 같이 물어보면 간단하게 답해주게 됩니다. 자동차 주차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지턱,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주차 방지턱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아예 박스가 쳐져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물어볼 때도 대충의 줄거리를 써주고 물어보게 되면 그런 것도 전부 답해주게 돼요. 검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채팅이 있죠. 이 채팅의 경우에는 챗 GPT 챗봇과 채팅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이 경우 대화 스타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창의적인 답변을 원할 경우, 균형 있는 답변을 원할 경우, 정밀한 답변을 원할 경우 해당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질문을 하면 보다 정확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우측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밀한 답이 좋겠죠. 자, 마이크로 질문을 해볼게요. 요즘 인공지능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연관성 검색 중. 자, 이렇게 음성으로 물어보면 음성으로 답을 해주게 됩니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IoT, 자율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 자, 읽기 중지를 하려면 여기 있는 파형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읽기는 중지되고요. 결과물은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서 같은 거를 작성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블로그에 쓰일 소개말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나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인사말을 쓰고 싶어.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여행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말을 만들어 주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말풍선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복사할 수도 있고요. 내보내기에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고 공유하거나 또는 휴대폰에서 계속 이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한다면 휴대폰에서 빙을 설치한 다음 이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대화는 또 새 토픽을 눌러주시면 또 새로운 대화로 시작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윈도우 11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윈도우만 이용하신다면 다른 비용 추가 없이 간단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IT 분야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위한 조건은 컴퓨팅이고 컴퓨팅의 기본은 OS라고 할 수 있겠죠. 본 강의를 통해 컴퓨터의 OS인 윈도우 11의 기초와 필수 기능 및 활용법을 마스터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실행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는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 활용할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이용을 하신다면 엣지 브라우저만큼 편리한 브라우저가 없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보시게 되면 탭 버튼 옆에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나오는데요. 작업 영역 버튼과 탭 작업 메뉴가 되겠습니다. 작업 영역 버튼은 다른 작업자와 공동 작업을 할 때 이용하게 되는 버튼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활용도가 많이 높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탭 작업 메뉴는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탭 작업 메뉴 누르게 되면 세로 탭 켜기라고 나오게 되죠. 이 세로 탭 켜기를 누르시게 되면 상단에 있는 탭은 하나의 탭으로 바뀌게 되고요. 페이지를 연 탭들은 전부 좌측에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어느 정도의 넓이가 된다면 써보시면 이 기능이 훨씬 편리한 걸 느끼실 거예요. 상단 탭보다 좌측에서 보고 해당 탭으로 이동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하나 실행시켰죠? 자, 그 다음 새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또 새 탭 누를게요. 그리고 IB96 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웹페이지를 열었을 경우 상단에 있는 탭이 왼쪽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상단 탭보다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필요 없으실 때는 다시 탭 작업 메뉴 누르시면 세로 탭 끄기라고 나오죠. 그러면 상단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탭 작업 메뉴 누르시고요. 검색 탭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브라우저에서 검색했던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색 탭은 기존에 검색했던 내용들을 찾을 때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탭 작업 메뉴 누르시면 유사한 탭들은 엣지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묶어줍니다. 유사한 탭 그룹화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는 하나로 묶어주게 되고요. 그 외의 탭들은 따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룹 탭을 누르시게 되면 하나의 탭으로 묶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서치 탭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그룹이 닫히게 되고요. 다시 누르면 그룹이 열리게 됩니다. 이 엣지 브라우저가 새롭게 바뀌면서 네이버 웨일이나 크롬 브라우저에 비해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도입됐습니다. 숙달이 되신다면 엣지 브라우저의 편리성을 좀 더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탭 작업 메뉴 누르시면 최근에 닫은 탭을 열어볼 수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최근에 닫았던 탭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용하다가 닫은 탭을 다시 열어야 할 경우가 있죠. 금방 닫은 탭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한참 전에 닫아버렸으면 다시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한참 전에 닫은 탭도 얼마든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룹 해제를 푸실 때는 서치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룹을 해제해 주시면 원래 탭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엣지만의 기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즐겨찾기 버튼이 있죠. 예를 들어서 IB96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즐겨찾기 버튼 누르시면 즐겨찾기로 바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등록된 즐겨찾기는 그 옆에 있는 별 표시 옆에 줄 3개 아이콘 누르시면 여기에 바로 나오게 되겠죠. 즐겨찾기 표시는 항상 뜨게 됩니다. 자, 다시 아이비 구력 들어오시면 파란색 버튼이 보이죠. 자, 꺼주시면 이제 즐겨찾기에서 제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암호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입력창 옆에 보시게 되면 암호 관리라는 열쇠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면 이 사이트에 저장된 암호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열쇠 모양이 보이지 않죠. 자, 아직 로그인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열쇠 모양이 나오지 않지만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열쇠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 열쇠를 눌러서 암호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네이버에 들어오시게 되면 로그인 상태에서는 열쇠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장하겠냐고 물어보죠. 저장합니다. 자, 이제 네이버를 닫고요. 다시 네이버를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로그인 누릅니다. 그러면 열쇠 모양이 나오고요. 바로 계정과 비번이 입력이 되게 되죠.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주 가는 사이트들은 이런 식으로 계정과 아이디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 해당 사이트에서는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로그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화면 분할 효과인데요. 여기 있는 화면 분할 버튼 누르시게 되면 화면을 2개로 분할해 주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막대를 잡고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웹페이지와 우측에 있는 웹페이지를 따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은 IB96 사이트를 열었고요. 왼쪽은 네이버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탭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이 이 탭의 반을 차지하고 있죠. 2개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옆에 있는 IB96 페이지를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 우측으로 옮겨지고 탭도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탭에서 2가지 사이트를 열어줄 수 있고요. 비교해서 이용할 때는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열려있는 페이지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X 버튼이 나오고 점 3개 버튼이 나오죠.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X는 당연히 닫는 거고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탭을 새로 만들어서 이 페이지를 열어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새로 페이지가 나오면서 열리게 되겠죠. 기존에 있는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왼쪽 및 오른쪽 탭 전환이죠. 좌우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 분할화면 보기 끝내기 X 버튼과 동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많이 이용해 보세요. 그 다음 엣지의 또 편리한 기능인데요. 읽어주기 기능입니다. 자, 뉴스 같은 것들을 읽어주는 거죠. 아무 뉴스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가 위주가 된 뉴스 같은 곳에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 주소 입력창에 이렇게 A자가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은 이 페이지를 읽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시험 콘텐츠 더 보기 저작권 2023 마이크로소프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위치정보 이용. 자, 이렇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게 되죠. 자, 이때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읽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소리내어 읽기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플레이 버튼과 다음 단락과 이전 단락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넘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당 내용을 읽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성 옵션을 이용을 해서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음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3개 각국의 음성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한국어는 한국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몰입형 리더 기능도 들어왔는데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광고나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고요. 내용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소리내어 읽기 기능이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건 전부 빼고 필요한 부분만 읽어주게 되겠죠. 소리내어 읽기 다시 해볼게요. 제11호 태풍 하이쿠이 서해안으로 방향 틀었다. 예상 경로는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주게 되죠.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줄 때의 자연스러움은 구글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스라든지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단 메뉴 중에 보시면 하트 모양이 보이게 되죠.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 브라우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자의 경우에는 효율성 모드로 절전을 선택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20%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외부에서 검색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켜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엣지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사이트라든지 검사한 다운로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기본적인 보안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보안 설정 변경에 들어가시게 되면 세 가지 기본적인 추적 방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기본은 대부분의 추적기를 허용하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웹 서버에서는 내가 그 서버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추적하고 있죠. 인터넷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허용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 균형 조절은 방문하지 않은 사이트는 차단을 하는 거고요. 엄격은 모든 사이트에서 추적기를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금융 사이트 같은 곳에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이름 없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엄격을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대형 포탈, 누구나 아는 그런 사이트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소규모 사이트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이트들은 되도록이면 추적 방지를 설정하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는 검색한 데이터도 지울 수 있고요. 익스플로러 검색 데이터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혼자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여러 명이 쓸 경우에는 내가 검색했던 데이터를 다른 사람도 전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컴퓨터를 또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면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을 볼 수도 있겠죠. 자, 보안상 그런 것들을 없애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검색 데이터 지우기에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울 때도 항목을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죠. 검색 기록, 다운로드 기록, 쿠키, 사이트 데이터, 캐시 이미지 파일 이렇게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안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검색과 다운로드가 되겠고요. 쿠키 및 캐시 이미지는 바이러스나 해킹의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이 두 개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엣지 브라우저는 우측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알림 센터는 엣지에 오는 알림을 알려주거나 끌 수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이거는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검색 기능인데요. 여기는 상단에서 입력창에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는 검색 버튼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도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계산기, 단위 변환기, 번역기도 있죠.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경우도 여기에 팝하고 버튼이 붙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에 번역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검색하다가 필요한 것들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아래는 사전도 제공을 합니다. 단어 입력해서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 있고요. 타이머라든지 스톱워치, 숫자 변환기, QR코드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들은 바로 도구 상자를 이용을 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게임 기능인데요. 간단한 캐주얼한 게임들은 여기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하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열어서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심심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따로 구독하고 비용 지불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시간 보내기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은 상단에 탭이 열리죠. 닫을 때는 여기서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엣지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윈도우 11을 설치하면 기능의 제약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것을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 실행하시면 엣지 브라우저 상에서 워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웹상에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엣지 브라우저 그 상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또 엣지 브라우저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빙과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있죠. 자, 빙 버튼을 누르셔서 빙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창의적인 답변, 균형 있는 답변, 정밀한 답변 중에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엣지 브라우저의 재밌고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엣지 브라우저만의 기능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브라우저는 하나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활용하시는 게 이용하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OS인 윈도우 11을 나에게 최적화하는 맞춤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설정을 위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창이 열리면 좌측에서 접근성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시각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및 터치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스타일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기를 제일 작게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크기를 1에서 더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용하기가 훨씬 쉽겠죠? 요즘은 큰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 내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으시는데요. 여기서 내가 보기 적당한 사이즈로 포인터 크기를 키워 놓으면 컴퓨터 이용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컬러도 조절할 수가 있죠. 검정을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반전이 있죠. 이 반전을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서 컬러가 반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얹혀 있는지 마우스 포인터로 가려진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키워줬을 경우에는 커서도 이렇게 크게 나오게 돼요. 커서는 작게 나와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커서가 크게 나오면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컬러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를 지정을 해 놓으시면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양한 색상 중에 눈에 잘 띄는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사용하기가 좀 더 편리하겠죠. 그 다음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그 색의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색이 지정되고요. 완료하게 되면 해당 컬러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터치 표시기는 터치 모니터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마우스를 이용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관련 설정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속도와 기본 단추, 스크롤 등을 조절할 수 있고요. 텍스트 커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들어가 볼게요. 기본 마우스 단추가 왼쪽에 있죠. 마우스가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 분들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버튼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기본 마우스 단추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놓게 되면 우리가 항상 클릭하는 왼쪽 버튼이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고 오른쪽은 왼쪽 버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속도인데요. 이거는 이용을 하실 때 잘 설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사용자마다 속도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섬세하게 움직이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마우스 속도를 늦춰주게 되면 한참 움직여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속도를 빠르게 하면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바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것도 속도마다 조절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걸로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요즘은 마우스에 휠이 전부 붙어 있죠. 마우스 휠을 돌려서 스크롤 할 때 한 번에 여러 줄, 한 번에 한 화면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웹 검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웹페이지가 나왔을 경우에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돌리시면 웹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한 번 움직였을 때 이렇게 몇 칸씩 넘어가게 되죠. 이때 한 번에 여러 줄이 아니고요. 한 번에 한 화면씩으로 바꾸게 되면
마우스 스크롤을 한 번만 움직이면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거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편하겠지만 텍스트 같은 거 읽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가게 되면 불편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사용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활성 창 위에 커서를 올릴 때 스크롤이죠. 자, 이것도 꼭 켜놓고 이용을 하세요. 자,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 창에 있어요. 이렇게 창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스크롤을 움직이면 해당 창에서 스크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마우스를 이쪽 창을 클릭을 하지 않고도 마우스를 이렇게 얹기만 해도 스크롤을 움직이면 움직이게 되죠. 비활성 창 위에 커서를 올릴 때 스크롤이 꺼져 있게 되면 이쪽 창에 마우스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스크롤을 움직여도 화면이 스크롤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번 해당 창을 선택해서 활성화시킨 다음 스크롤을 하고 다시 이쪽을 보려면 또 클릭해서 선택해서 스크롤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 비활성 창에 커서 올릴 때 스크롤 기능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커서죠. 텍스트 커서 들어가시면 커서 크기를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크기는 상관없지만 커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커서 표식이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는 그대로 있는데요.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워드 프로세서나 또는 메모장 같은 곳에 가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커서 표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는 커서 모양 그대로 보이고요. 문서에 표시되는 커서 표시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에 커서를 클릭하게 되면 커서 표시기가 이동을 하죠. 마우스 커서와 텍스트 표시기 커서가 동시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커서 표시기 크기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키워주시게 되면 더 크게 나오게 되죠.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이 워드 입력 같은 거 하실 때 보시면 글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 중간에 커서가 있을 경우 잘 안 보이는데 그럴 때 커서 표시기를 켜시면 커서 찾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텍스트 커서 두께라고 나오는데요. 텍스트 커서 두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거를 더 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더 굵기가 굵게 나오고 깜빡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 굵게 깜빡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용을 해 보시고요. 본인이 사용하시기 편리한 것으로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이용을 하실 때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되겠죠. 컴퓨터 이용 시에 사용자와 컴퓨터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이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입니다. 마우스 설정만 잘 해놓으셔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설정은 꼭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글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 메뉴에 개인 설정이 있죠? 개인 설정 들어가세요. 여기서 우측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글꼴이라고 있습니다. 글꼴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글꼴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은 글꼴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 위에 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설치된 글꼴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사용 가능한 글꼴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설치된 글꼴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글꼴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글꼴일 경우에는 해당 글꼴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 글꼴은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은 꼭 써야 되는 글꼴이에요. 그런데 설치된 글꼴들이 많아서 매번 글꼴 찾을 때마다 스크롤 내리고 귀찮아요. 자주 쓰는 글꼴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서 숨기기 해주시게 되면 해당 글꼴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꼴 선택을 할 때 그 글꼴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글꼴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글꼴 찾을 때 어려우실 경우에는 자주 쓰지 않는 글꼴은 숨겨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 글꼴이나 함부로 쓰기가 꺼려지죠.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요. 무료 글꼴들을 간단하게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마당에 가시면 글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주소는
인터넷에서 공유마당만 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공유마당 치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공유마당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간 안심 글꼴과 공공 안심 글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공공 안심 글꼴일 경우에는 KOG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글꼴들은 전부 상업용, 개인용 상관없이 쓸 수가 있지만 반드시 이 글꼴의 출처를 명시하셔야 됩니다. 자, 광양 햇살체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제작한 글꼴이죠. 이 글꼴을 문서나 이미지 작업 등에 이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광양 햇살체를 썼다고 명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게 복잡하실 경우에는 민간 안심 글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안심 글꼴 바로가기 합니다. 민간 안심 글꼴은 OFL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완전 무료가 되겠습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상업용, 개인용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죠. 그 대신 이 글꼴을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또는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완전히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복잡하시면 일단 민간 안심 글꼴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이 중에서 없는 서체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 안심 글꼴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체를 다운받는 방법은 해당 서체에 가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장할 수 있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게요. 바탕화면 누르시고 여기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체 저장됐네요. 자, 그러면 압축돼서 나와 있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압축 풀기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나 초콜릿에 여기 설치됐죠. 자, 열어보시게 되면 이 안에 서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글꼴 찾아보기 및 설치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얹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워드 프로세서에서 해당 글꼴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개인정보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검색 권한이라고 있죠. 검색 권한으로 들어가세요. 윈도우 11에는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성인용 컨텐츠라든지 혐오 컨텐츠 등을 중간에서 필터링을 해주게 되는데요. 엄격과 중간, 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엄격은 내 웹 결과에서 성인용 텍스트라든지 이미지와 동영상 모두를 필터링하는 것이고요. 중간은 텍스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필터링하는 것이고 끔은 필터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것도 본인에 맞춰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가끔 필터링을 하다 보면 성인용이 아닌데도 필터링이 돼서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일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내가 검색한 내용들을 전부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검색 기록이라고 있죠. 이 장치에 검색 기록을 로컬로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하죠. 자, 지금 켜져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켬 상태입니다. 내가 웹을 비롯해서 윈도우의 검색 입력창에서 검색한 내용까지 모든 검색 기록이 전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버튼 클릭을 하면 기존에 검색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요. 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본인 혼자만 이용하시는 컴퓨터면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검색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 좋겠죠. 그 경우 이 검색 기록을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혹시 켜고 이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내 장치 검색 기록 지우기에서 검색했던 기록들 모두 삭제를 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앱 사용 권한에서 위치로 들어갑니다. 윈도우 이용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위치 서비스가 켜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서비스가 켜져 있을 경우 작업 표시를 좌측에 있는 위젯을 열 때 내 위치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죠. 날씨라든지 그 외에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든지 다양한 지역 정보들이 내 위치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싫으실 경우
위치 서비스를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들이 그 정보를 같이 활용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날씨, 뉴스, 일정, 지도, 카메라 등 이런 앱들이 전부 내 위치 정보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지도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도 정보를 제대로 쓸 수가 없겠죠. 내 위치가 나와야 지도 정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위치 정보가 꺼져 있으면 지도를 이용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도는 윈도우 11부터 제대로 적용되게 됐죠.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누르신 다음 한글 지읒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라고 나오죠. 자, 지도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 위치가 지도에 나오게 되고요. 지도에 여러 가지 표시를 한다든지 그 위치를 기준으로 주위를 보여주게 되죠. 필요하신 분은 지도 이용을 하실 때 위치 정보를 켜고 이용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내 위치가 공유되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내 장비 찾기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위치 서비스가 켜져 있어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내 장비 찾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내 장치 찾기라고 있어요. 분실한 경우 장치 추적이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내 디바이스 찾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켜시게 되면 내 디바이스를 분실했을 경우 어카운트 마이크로소프트.com에 가서 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요. 주소 입력창에 account.microsoft.com 입력을 하시게 되면 계정이 있을 경우 본인 계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계정이 있어야지만 내 기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내 디바이스 찾기라고 있어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현재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위치 사용 안 함으로 나와 있죠. 좀 전에 설명을 드릴 때 디바이스 찾기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켜시게 되면 적용이 되는데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켜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기 위치가 지도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거의 반경 20-30m 안쪽으로 보이게 돼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노트북을 들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서 나에게 맞는 맞춤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꼭 이 설정들은 체크해보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의 기초와 필수 기능 및 활용법을 마스터하세요. 이번 시간은 꼭 알아야 할 윈도우 11의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내 컴퓨터의 사양을 알아야 할 경우가 있죠. 그때 컴퓨터 케이스를 열고 장착된 부품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설정에서 내 컴퓨터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 메뉴에서 시스템 누르신 다음 우측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정보라고 있죠.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설치된 메모리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는 윈도우 사양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윈도우 업데이트가 어디까지 됐는지 버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설치 날짜가 최종으로 업데이트된 날짜가 되겠죠. 윈도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나와서 보안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에 항상 이 업데이트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윈도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설정에서 좌측의 제일 아래쪽에 윈도우 업데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확인해 주죠. 현재 최신 상태라고 나오는데요. 언제 마지막 업데이트가 됐는지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최신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즉시 받기에 켬으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내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PC에서 자동으로 검사해주고 설치해주게 됩니다. 다시 시스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보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품 키 및 활성화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정품 윈도우를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저는 지금 활성이라고 되어 있죠. 정식 윈도우 버전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제대로 원하는 앱을 다운을 받을 수 없거나 바탕화면을 변경을 하셨더라도 다시 까만색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오류가 자주 날 수가 있죠. 되도록이면 정식 OS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식 OS를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 시리얼 넘버는 제품 키 변경에서 변경을 누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가 있죠.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가장 가깝게 접하는 부분이 화면이 되겠죠. 자, 이 디스플레이에서 모니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선 배율부터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 있는 배율을 누르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서 가장 보기 좋은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100%가 제 사이즈인데요. 제 모니터의 경우에는 100%로 두게 되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150%가 가장 보기 좋은 상태라고 권장을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권장해 놓고 이용하시는 게 가장 보기가 좋겠습니다. 이 권장을 놔도 너무 작다 할 경우에는 좀 더 퍼센테이지를 높여주면 좋겠죠. 제일 적당한 것은 권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해상도라고 나오죠.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모니터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는지 픽셀 수를 말해주는 게 되는데요. 이것도 되도록이면 권장을 두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경우에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해상도에서 해상도를 낮추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상도는 항상 권장을 두시고 배율을 조정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 경우 모니터 화질도 해상도를 조절했을 때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방향이 있죠. 일반적인 사용은 모르겠지만 문서 작업을 주로 하실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방향을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주게 되면 화면이 세로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피벗 모니터라고 부르죠. 그런 피벗 모니터는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피벗 기능을 제공하는데 모니터 받침대가 모니터를 돌릴 수 있는지에 문제가 되겠죠. 모니터 받침대가 피벗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세로로 세워놓으면 세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 작업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관련 설정에 보시면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모니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모니터의 해상도와 헤르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생 빈도는 모니터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깜빡이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그 깜빡이는 빈도수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재생 빈도수가 높을수록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재생 빈도수가 높은 모니터가 좋고요. 영상보다는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재생 빈도수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60Hz는 지원이 돼야 되겠죠. 60Hz보다 낮게 되면 깜빡임이 느껴지게 되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끊어짐이 느껴지게 됩니다. 요즘 144Hz까지 나와 있죠.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왕이면 재생 빈도수가 높은 게 좋겠죠. 당연히 제 모니터는 60Hz까지만 지원을 하는 모니터라서 60까지만 나오고요. 만약 여러분 모니터가 좀 더 높은 재생 빈도수를 지원을 하면 그 재생 빈도수에 설정을 해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모니터를 제대로 이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리 부분이죠. 자, 소리 들어갑니다. 요즘은 사운드 카드가 아예 메인보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리얼텍이라고 해서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모니터에 스피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에 붙어 있는 스피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외부 스피커를 컴퓨터에 연결해 놨기 때문에 스피커도 또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스피커를 제대로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에 소리에 들어오셔서 출력 부분에 스피커를 제대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볼륨이 있죠. 이것은 컴퓨터에서 출력이 되는 볼륨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피커에도 볼륨이 또 붙어 있죠.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볼륨을 낮추고 스피커 볼륨을 올리게 되면
출력되는 소리가 많이 깨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볼륨은 올려놓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볼륨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입력이 있는데요. 입력은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설치된 마이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설치된 마이크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 입력 볼륨이라고 나오게 되죠.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해도 여기는 슬라이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연결된 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 스피커와 마이크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앞면, 뒷면 또는 윗면에 보시면 이렇게 3.5인치 잭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피커를 연결할 때는 연두색에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는 분홍색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컴퓨터든 동일하게 연결하게 됩니다.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해당 컬러에만 제대로 꽂아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소리를 듣거나 마이크로 입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는 출력과 입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특정 앱에서만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소리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고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륨 믹서로 들어가세요. 자, 실행되어 있는 앱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슬라이드가 100까지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만약 해당 앱의 소리를 0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소리가 입출력이 되지 않게 됩니다. 제일 위쪽으로 올려 놓으셔야 되겠죠. 특정 앱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여기서 확인을 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또 시스템에 전원으로 들어갑니다. 윈도우 11은 전원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 모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저는 최고 성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최고의 전원 효율성과 균형 잡힌 최고 성능 세 가지로 나오게 되죠. 최고의 전원 효율성은 속도는 느린 반면 전기를 아끼는 기능이 되겠고요. 균형 잡히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최고 성능은 전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컴퓨터의 최고 성능을 발휘하게 되겠죠.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최고 성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양이 많지 않은 문서 작성을 할 경우에는 균형 잡힌이나 전원 효율성으로 이용하시면 전기도 절약하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치된 앱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메뉴에 보시면 앱이라고 있죠. 이 앱을 누르시게 되면 설치된 앱이라고 우측에 보이게 됩니다. 이 설치된 앱에 들어가시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앱은 우측 끝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제거를 이용해서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버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설치를 한 앱은 반드시 이 제거로만 삭제해 주셔야 돼요. 이 설치된 앱에서 여러분이 쓰지 않는 앱들은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컴퓨터 속도와 저장 공간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죠. 컴퓨터 이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해 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씩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용하지 않는 앱들은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 앱을 지워 보도록 할까요? 자,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제거 누릅니다. 그러면 관련 정보 제거된다고 하죠? 제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제거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없어졌죠? 자, 클로즈 합니다. 이제 그 앱은 내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기본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게임이라든지 또는 영화 및 TV라든지 이런 기본 앱들 중에 내가 쓰지 않는 앱들은 여기서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엑스박스 게임바 같은 경우에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제거 버튼이 딤드돼서 나오지가 않죠. 자,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할 수 없지만 제거 버튼이 나오는 것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서도 필요 없는 앱들은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혹시 삭제했다가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입력창에 해당 앱 입력하시고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 및 언어가 있죠. 시간 및 언어 들어가시게 되면 날짜 및 시간대와 언어 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표준 시간대가 서울로 나와 있죠. 당연히 서울로 나와 있어야 돼요. 혹시나 이 시간대가 다른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서울로 바꿔주시고요. 자동으로 시간 설정도 반드시 켜주도록 하세요. 시간이 달라질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을 보정해서 정확한 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컴퓨터에 보시면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자꾸 틀려질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시면 지금 동기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동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표준 시간대로 자동으로 시간을 맞춰주게 됩니다. 시간이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동기화를 한번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언어 및 지역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 현재 우리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중국어나 영어 또는 일본어로 된 OS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OS를 따로 구입해야 될까요? 자, 그럴 필요 없이 표시 언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 언어 설정에서 언어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국가의 언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면 해당 언어를 바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표시 언어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언어가 뜨게 돼요. 그 언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나오는 모든 메뉴나 모든 텍스트가 해당 언어로 바뀌게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실 때는 언제든지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 언어를 바꿀 경우 국가 또는 지역도 반드시 같이 바꿔주셔야겠죠. 언어와 국가를 같이 바꿔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시스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클립보드라고 있죠. 클립보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 이용을 하시다 보면 복사를 할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다른 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먼저 번 복사는 덮어 써져 버리죠. 그래서 먼저 번 복사한 것을 다시 또 복사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윈도우 11에는 복사했던 기록들을 전부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부분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 엔터 치고 컨트롤 V로 붙이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계속 붙어지죠. 기존에 복사했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 IB96입니다를 복사하고 다시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IB96입니다로 바뀌어서 붙여지겠죠. 그런데 먼저 번 게 다시 필요해졌어요. 안녕하세요를 또 써야 됩니다. 그럴 때는 또 가서 복사하시죠. 자, 그럴 필요 없이 클립보드에 있는 복사된 내용 중에 골라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클립보드에 들어오시면 클립보드 검색 기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클립보드의 여러 항목 저장에 체크를 해서 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사했던 기록들을 전부 확인해서 원하는 것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 V죠. 아까는 컨트롤 V였죠. 이제 윈도우 V를 이용하면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 중에 골라서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를 복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긁어주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두 번째도 컨트롤 C, 세 번째도 컨트롤 C, 네 번째도 컨트롤 C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를 친 다음 이번에는 컨트롤 V가 아니고 윈도우 V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사했던 내용을 이 클립보드 창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붙일 수가 있죠. 이게 훨씬 편리하죠. 앞으로는 클립보드를 이용해서 복사하고 붙일 경우 윈도우 V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꼭 필요한 설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컴퓨터에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기본 기능들을 설정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